안녕하세요. 2024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공통과정 장애미학과 현대예술, 장애예술로 세계탐구 대담 진행을 맡은 최창희입니다. 오늘은 감각과 신체 그리고 장애예술 두 번째 순서로 무대를 만들고 접근 가능한 세계를 확장하기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학적 차원의 접근성 개념을 중심으로 무대 위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와 세계를 탐구합니다. 무대에서의 장애예술 실천 과정을 극단 A인의 김지수 대표와 브레이크와 나인프리다를 연출하신 안경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요 개념들을 먼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장애 연기와 장애인 연기, 장애인의 신체와 무대, 접근성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애 연기와 장애인 연기는 무엇일까요? 무대 위에서 장애를 재현하는 연기와 장애인의 연기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누가 혹은 어떠한 신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의 신체와 무대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무대 위에 누가 섰는가로 이어집니다. 바로 장애인의 신체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이야기하는 것, 즉 발화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접근성 개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라고 하면 기술적 차원에서의 베리어 프리로 이해하는데 이를 넘어서 미학적 차원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1강에서 감각과 신체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바로 감각 가능한 다양한 신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접근성 개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대담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장애인의 신체와 무대, 거기서 나타나는 접근성의 의미를 같이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극단 A인 대표 김지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단 A인의 김지수입니다. 그리고 안경모 연출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하는 안경모입니다. 네, 이제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대표님께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극단 A인 활동이 참 많이 흥미로운데요. 제가 2019년도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공연을 보고 극단에 변화가 있었고 많은 성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극단이 설립되는 시점은 2007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들이 과연 있었는지 궁금한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극단 A는 2007년에 창단한 장애인 극단입니다. 지체 내병변 장애인 5명, 그리고 비장애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애 배우들의 신체 움직임과 언어 등 장애의 고유성을 무대화하고 단원들이 독립된 창작자로서의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고, 그리고 장애인 극단으로서의 고민을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무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전 희곡을 장애 배우들의 표현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작업,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현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엮은 창작극, 이 두 축을 오가면서 공연을 해왔고요. 2019년에 처음으로 유망예술 프로젝트에 극단 A인의 1인 무대를 통해서 배우들이 각자 자기가 시도해보고 싶은 장르와 그런 연기를 각자의 무대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제 장애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보신 공연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 연구 사업 기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을 담은 공연이었습니다. 혹시 안경호 선생님 혹시 극단 A인에 대해서 좀 지켜본 내용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극단 A인의 소식을 들었던 게 고도를 기다리며를 장애인 배우들이 연기한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서 3인3색이라는 창작극을 통해서 극단 A인의 단원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장애인 작가, 비장애인 연출가와 장애인 배우들이 함께 협업하는 방식들을 많이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지원기관으로서 그리고 장애예술에 있어서의 후원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극단 애인 또한 그 플랫폼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펼쳐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각자의 개인 활동도 왕성해지고 단체 활동도 왕성해지면서 야, 극단 애인이 정말 장애 연극의 대표 극단으로 자리매김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 결과로 백상예술대상에 연기상도 수상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최근에 약간 모습처럼 장애 연극은 무엇인가, 장애 연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어쩌보면은 내부적인 고민보다 외부적인 질문에 의해서 장애 연기, 장애 연극에 대해서 나름 그 질문에 대한 해답 또는 나름의 고민들을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장애인 연기 그리고 그 고민들, 장애예술이나 장애 미학에 대한 고민들을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셨던 작업들이 좀 궁금한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2024년도에 장애 배우의 훈련법과 연기 방법론 구축을 위한 연구, 그리고 지체 뇌병변 장애 연구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셨어요. 이 내용도 궁금하고요. 특히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공연 예술이나 또는 현대예술 전반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저희는 연구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21년도는 한국의 장애인 극단이 활동한 지 19년 차, 이제 20년을 앞두고 있는 해였어요. 저희 극단도 14년 차에 들어섰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극을 해왔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삶과 연극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희 스스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서울에만 해도 10년 넘게 1년에 한 번 이상 공연을 하고 있는 장애인 극단이 10팀이 넘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극단마다 10년 이상 연기를 해오신 장애 배우들이 계시고 그 배우님들은 또 각자 자기만의 연기 방법론을 구축하면서 연기를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장애 배우의 훈련법과 연기 방법론 구축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 연기를 하고 싶은 지체 뇌병변 장애인 배우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워크숍을 만들면 좋을까? 그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 보고 싶어서 이제 지체 뇌병변 장애 배우의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 뇌병변 장애인들, 장애의 경중을 떠나서 모두 함께 몸을 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공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까지를 함께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다른 극단의 배우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장애 연기와 그리고 장애인이 서는 무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없던 공연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없던 공연에 대해서 안경모 연출가님 혹시 보셨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김지수 대표님을 통해서 희곡과 공연, 실황들을 이렇게 접하게 됐었고요. 장애 연극이라는 거대한 화두를 사실은 다루다 보니까 이 질문이 정말 극단 애인에게 꼭 필요한 질문일까라는 의문도 개인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장애 연극이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딜레마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들은 들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장애 연극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교육을 거의 받지를 않았었고요. 자신의 실천과 경험 과정 속에서 연기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갈증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연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의 연기 훈련 체계들을 따라가기에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민되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 연극, 장애 연기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다소 다양한 유형의 장애 배우들에게 다소 때로는 폭력적일 수도 있는 단어가 사실 장애 연극, 장애 연기라는 일반화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 애인의 방법론 구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자기 신체 현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탐색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필요한 연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은 지체 뇌병변 장애 배우들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가장 특수화되고 고유화된 영역들을 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장애인의 신체를 면밀히 탐색하면서 고유의 어떤 무대를 만들고 고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도 동감이 되었는데요. 근데 살짝 그 장애 예술과 장애 미학이라는 것에 강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떤 공연은 어떤 의미에서 좀 공연을 만드신 것인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없던 공연은 2024년 11월 초에 극단 애인이 발표한 공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장애 배우의 연기로부터 장애 미학의 탐색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저희도 장애 배우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장애 배우가 연기를 함으로써 무대에서는 어떤 미학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저희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신체, 감각, 화술 등 그 비장애인들께서 하고 계신 연기 수업을 진행하시는 강사님들과 함께 워크숍도 진행하고요. 그것이 저희 배우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또 찾아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또 실천하면서 연구를 했고요. 다른 장애 극단의 공연도 가능한 많이 보고 함께 토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약간 장애 미학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장애 미학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님들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무대에서 직접 연기를 하는 배우들도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함께 이제 고민하고 있죠. 네. 2020년에 안경모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글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 미학이 담겨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기를 하면서 이런 지점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 연기와 장애인 연기 뭐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걸 또 깨닫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은 무대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박처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보고자 했던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구자이다 보니까 장애 예술을 좀 구분하고 그것의 고유성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장애 미학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왜 독특하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으로서의 예술가는 그것에서 자유롭게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예술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 올 때는 그 신체가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님으로써 저한테는 그 예술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제 연기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 연기? 장애인 연기라는 얘기를 다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렉처 퍼포먼스로 기획된 청인을 연기하는 법 솔로 버전을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농인을 누군가가 연기했을 때 농인답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 충분히 농인 같은데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가? 그리고 연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 의미에서 안경봉 선생님께서 지난 2022년도에 인간 탐구로서의 장애 예술 연구에서 재현 불가능과 재현 가능 사이에서 라는 주제로 장애 연기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발표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장애 연기와 장애인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주셨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장애 연기, 장애인 연기라는 단어의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조금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 연기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담론적으로는 장애를 주제로 한 또는 장애를 소재로 한 그런 연기적인 맥락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장애 연기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장애인 연기라고 했었을 때는 그 당사자성에 대한 질문을 전제로 해서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청인을 연기하는 법 같은 경우는 이 일본 연출가가 청인이 농인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재현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보통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역할로서 연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대단하다, 많이 연구했구나 이런 이야기는 던지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이 봤었을 때는 표피만 따라한 것 같고 다소 클리셰 같은 인상으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시간의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감각, 인식, 신체, 정서의 체계들을 온전히 따라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좀 저 너머에 있는 이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이 작품을 출발했다고 알고 있고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일반화되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장애인들의 활동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는 여건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이제 반향을 받게 되는 부분들인데 좋았던 면도 있지만 안 좋았던 면들은 희화화되는 경향들이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경향들이 많지 않지만 20세기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 연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장애인이 장애 연기를 수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극단 A인처럼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역할을 구축하는 방식들이 가장 평범한 방식들로서 장애 연극계 내에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 모습 또한 이제 하나의 좀 가지수가 나누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만들어진 역할이라서 예를 들면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작품에서 정은혜 작가나 이소별 배우가 표현했던 역할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새로운 어떤 성격을 구축했다기보다는 자기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한다라면은 이제 새로운 성격을 구축하고 새로운 실제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일 텐데 그 지점까지는 아직은 많이 우리 장애 연기와 관련된 확장과 폭이 커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비장애인들 역할 연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흥미롭게 봤던 부분들이 기존의 우리의 관습에서 비장애인일 것 같은 직업군들 예를 들면은 군인, 경찰, 의사 이런 역할들을 장애인들이 역할 연기를 했었을 때는 객석에서 새로운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기존에 왜 나는 저 직업군은 장애인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 라는 어떤 관습을 파열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에서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입장에서 연기를 이야기할 때 배우가 역할을 구축하는 방식들이라면은 과연 장애인 신체가 역할을 구축하고 그것의 관념에 의해서 종속되어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신체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성 고유성이 있는데 그 고유성이 일정한 관념에 복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역할들을 던지고 그냥 나라는 개인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무대 위에서 발현하고 관객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갑자기 없던 공연의 장면이 하나가 떠올라요. 한 배우님께서 나는 경찰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했던 부분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좀 편협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은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역할이란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구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즉 우리 사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흥미로웠는데 혹시 그 부분이나 뭐 또 앞서서 앞뒤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에피소드 등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연극에선 가능한 일이잖아요. 연극에서는 사실 경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전쟁터 산책을 하면서 제 뇌병변 장애인 배우들이 군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극 안에서는 사실 모든 게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이 할 법한 역할과 할 법하지 않은 역할들이 어디쯤에 기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겪었던 일들 중에서 현재 봉착해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장애 연극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 그리고 장애 연극을 둘러싸고 있는 시선이나 관점들을 좀 같이 담아 보았고요. 안경모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배우님들이 물론 저희 극단의 경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외부 작업을 할 때 장애 배우들에게 특별한 연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라는 말씀은 정말 감사한 배려이긴 한데 장애 배우들한테는 또 자기의 연기를 한층 더 확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까지 그 연기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 없던 공연에서 함께 담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성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체가 정해진 역할과 그런 역할 속에서 세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으로써의 접근성, 그걸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세계의 확장으로 접근성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안경모 선생님이 좀 먼저 선구적으로 하신 작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베리어 프리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췄다고 생각되는 브레이크라는 작품은 저는 너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신체들이 함께 등장하는, 그리고 축제 같은 모습을 연출한 나인 프리다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두 공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공연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연극 브레이크는 베리어 프리라는 걸 어떻게 공연의 내용과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애 연극과 관련돼서 다양한 공연들을 접해가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베리어 프리라는 것들이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베리어 프리라는 인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즉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와 내용들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수어와 음성 해설을 동반하여 접근성의 맥락으로 그려내는 것, 이런 인상이었는데 저는 조금 역으로 바라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장애인의 세계를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배려 프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됐던 건 제가 농 페스티벌을
가보게 되면서 제가 수어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나 배리어 프리 받고 싶어 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그 세계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작품에는 농인 그리고 시각장애인, 우리가 보통 두 사람만 있었을 때는 소통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갖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조금 판타지한 형식으로 작품 내용을 담고자 했고, 더불어서 장애 당사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삶의 과정 속에서 고민했던 어떤 절망, 희망, 꿈, 경험 이런 것들을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브레이크라는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인 프리다는 케이트 오라일리라는 영국 작가의 작품인데요. 프리다 칼러의 생애를 다소 좀 파편적인 형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프리다 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가이면서 장애인 당사자이자 젠더 이슈에 있어서 많은 이제 피해를 받았던 여성이고, 사상적으로도 인권 운동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성의 기제들을 정말 한 몸에 안고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케이트 오라일리 작가가 이 작품들을 쓰면서 여기에는 다양한 장애 유형들의 배우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작품 안에도 다양한 유형의 장애 배우들이 똑같이 프리다 칼로의 다양한 면모들을 함께 선보이는 방식들인데, 주된 이야기들은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실제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내밀한 이야기들을 접근하다 보면은 그런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들을 넌지시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작품에서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 작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흥미롭게 풀고 싶어서, 우리는 왜 죽음이라는 것을 공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래서 조금 축제처럼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어떤 또 다른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공간들을 환경 연극처럼 꾸며놓고, 그러고서 관객들도 내 옆에 있는 배우, 내 앞에 있는 배우들을 다채롭게 함께 그 축제 공간 속에서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은 장애 유형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모아놓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연극적 세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내가 표현하고 하자 하는 어떤 영역이 개별 당사자들에게는 일정한 폭력으로 작동하는 건 아닐까, 연습 과정에서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모습들의 배우들을 내 옆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좀 색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브레이크를 봤을 때 아마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형식으로서의 베리어 프리만이 아니라 내용으로서의 베리어 프리를 공연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저는 그 전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함께 있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공연을 보면서 물론 판타지 형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눴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 많고 비장애인의 눈과 신체로는 접근하지 못한 세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저는 장애예술에서의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에서 접근성을 그렇게 기술적 차원의 베리어 프리가 아니라 내용적 차원에서 접근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무대 위에 장애인의 신체가 올라서고, 다양한 신체들, 프리다 칼로와 같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예술가인 신체가 직접 자기의 몸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세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한 자리들이 점점 많아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먼저 이러한 자리에 서 계신 선배이실 것도 같고요. 많은 예술가분들한테 어떻게 장애예술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은지 김진수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수많은 예술과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 연극이나 공연을 보실 때 장애 배우의 신체를 보실 때는 몸의 운용 방식, 그걸 장애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의 운용 방식이나 그 배우들이 다른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조화 혹은 불화, 그런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대사를 들으실 때도 부정확한 발음 그런 것보다는 그 배우만이 가지고 있는 화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의 몸은 모두 다 다른 고유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배우들의 고유성을 무대에서 보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금우 연출가님도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관람객이건 또 예술을 하시려는 장애인 분들에게도 어떠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장애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유의 신체, 고유의 감각, 고유의 인식체계, 고유의 신체, 그리고 고유의 정서들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가 발화되어져서 드러났었을 때 제가 몰랐던 세상들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경험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에서 연극을 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열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다원적으로 다양한 세상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로 감에 있어서 장애 연극이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아방가르드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예술과 장애미학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몰랐던 세계, 그리고 내가 무지에서 지나쳤던 다양한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계기를 주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담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뤘던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신체와 발화의 무대의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장애인의 신체가 무대에서 등장해서 연기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 또는 다양한 많은 신체들이 각자의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장애예술을 논의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발화의 무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평등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자크 랑셰르는 불화라는 개념을 제기합니다. 불화의 상황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화는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통의 무대를 세우자라고 제시합니다. 즉 불화의 무대는 오직 소음만 일어났던 곳에서 담론이 들리게 하고 소음으로만 들렸던 것을 담론으로 알아듣게 만드는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무대는 불화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애예술은 소음이 담론이 되게 하는 무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학적 차원에서 접근성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리어 프리의 차원으로 접근성 개념을 넘어서 미학적 차원에서 접근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감각과 신체를 이해하고 그 신체가 도달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의미로서 접근성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먼저 1강에서 감각이라는 것이 수동성을 넘어서 주체와 대상, 신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감각의 능동적 과정으로서 접근성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 예술을 통해 그리고 장애인의 신체와 그들의 무대들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신체와 세계에 접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대담을 해주신 두 분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혹시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좀 소감 간단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극단의 경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극단 애인과 또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장애인 극단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무대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말씀을 드렸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많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많은 세계들을 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여전히 계속 모르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역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